김세라의 법률 톡톡입니다. 법원이나 소송이 머나먼 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법적 분쟁에 크고 작게 휘말릴 수 있는데요.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소송에 걸렸을 때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소송과 관련된 특히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 준비했다고요? 네, 제가 상담하면서 질문 많이 받았던 것들 위주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예. 먼저 소송을 할 때, 의외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 네, 근데 그 답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랑 당사자 스스로 소송을 할 때랑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 답이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 민사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내가 원고든 피고든 이 소송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가 나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소송 대리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는 것, 또 보내고 받는 것, 재판에 출석하는 것 모두 변호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들 중에는 이제 선임하고 나서도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왔는데 제가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도 많은데 대답은 변호사가 선임돼 있으면 안 와도 됩니다. 변호사가 출석을 해도 그건 출석이 되는 거니까 예. 안 와도 되지만 물론 가서 보고 싶다 하시면 출석해서 당사자석에 앉아서 재판 변론을 진행해도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주변에 보면 법원 앞이라든지 법무사 사무실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법무사와는 어떻게 다른가 변호사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완전히 다르고요. 법무사는 소송 대리인은 될 수가 없고 그 법률 서면,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을 대서해주는 법률 서류를 대신해서 작성해주는 역할, 그리고 소송 서류를 보내고 받아주는 송달지 역할을 하고요. 예. 소송 대리인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출되는 서류의 명의는 당사자의 명의로 되는 거죠. 변호사가 낼 때는 변호사 명의로 내거든요. 예.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명의로 내지는 거고 재판의 출석도 당사자가 직접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소장을 쓰고 재판도 출석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우리 법상으로는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소송이 간단하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 문제로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또 소송 당사자가 많이 연루하다든지 주변에 친구나 가족 가운데 소송을 잘 도와줄 만한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한테 맡기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는 우리 법원에서 가족이나 특별한 경우에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첫 번째는 단독 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 목적의 값이 지금은 1억이더라고요. 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사촌 아내 친족,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송 대리인이 될 수는 있어요. 1억 이하의 사건이고, 예. 그다음에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친족, 이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예.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많이 하는 것이 당사자와 고용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이 이제 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송 대리인이 될 수는 있거든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회사 소송할 때 법인 주식회사나 법인에서 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 당사자가 나오는 게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야 되거든요. 예. 이럴 때는 이런 이 법 규정에 따라서 법원 허가를 받아서 소속된 직원이 소송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는 법원에서 대부분 소송 수행 허가를 내주거든요. 예. 그래서 할 수가 있고 많이 쓰이는데 다만 1심만 가능해요. 1심에서만 대표이사가 안 나와도 직원이 나와서 소송을 할 수가 있고 예. 항소심 2심부터는 대표이사가 직접 나오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이 있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 혈족,
그러니까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까지를 직계혈족이라고 해요. 예.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는 소송을 대리할 수가 있어요. 3천만 원 이하 사건은 이런 이제 가족들이 소송 대리를 할 수가 있다. 그 외에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많은 경우에 이렇게 뭐 소송이 걸리게 되면 변호사 상담을 받을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 상담을 할 때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변호사를 선택할 땐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요? 소송도 그냥 모든 소송을 하고 싶거나 소송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법률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차용증이 명확하게 있고, 특별히 분쟁이 없는, 근데 이제 일단 판결문은 필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서를 제출해서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이의 제기가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지급명령 신청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예. 네, 이런 것들도 이제 활용하시면 좋고, 그 외에는 일단 뭐 소송을 할지 말지, 이거 소송을 했을 때 승산이 있을지 궁금한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을 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또 공공기관에 따라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음. 하지만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은 대부분은 변호사가 상담할 경우에는 유료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할 때 시간당 비용은 얼마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겠고, 또 상담을 하러 갈 때도 그 사건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같은 것은 미리 보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럼 음. 미리 보고 변호사가 더 정확하게 상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 사건이 정말 전문적인 특수 분야 소송이라면 물론 그 분야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외에는 저는 이제 얘기가 잘 되는,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소송은 이제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몇 년까지도 가는 거기 음. 때문에 중간중간에 내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자료도 이거 내도 되는지도 물어보고, 이번에 재판은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보거나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예. 의외로 이제 소송을 해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판결문만 받아보고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났는지, 중간에 뭐가 제출되고 어떻게 음. 진행됐는지 모르신 채로 판결문 가지고 오히려 새로 물어보러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추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이 소송 가운데 할 수 있었던 주장이나 증거들은 다 제출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너무 이거 무조건 승소장담하는, 무조건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변호사도 사실은 좋지는 않은 것이고요. 음. 객관적으로 현실성 있게 이야기해주는 변호사가 좋고, 또 이제 상담을 하러 가거나 사무실을 봤을 때 변호사가 업무를 하기보다는 사무장에게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는 사무실도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을 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소장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가요? 네. 소장이 이제 법원에서 날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라고 기재가 돼 있거든요. 예.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 주장 그대로 변론 없이, 재판 없이 그대로 승소 판결이 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럴 위험성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게 원고 소장 주장에 대해서 내가 반박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 30일 답변서 제출 기간이 기재가 돼 있지만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무조건 재판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니까 30일 내에 가능한 답변서를 내시되, 그렇지 못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소송을 이기면 소송 비용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이제 본인이 쓴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소송 비용 질문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모든 판결문을 보면요, 청구한 사건의 그 주된 내용 외에도 밑에
이제 다른 항에 반드시 소송 비용은 누가 내라. 이게 반드시 언급이 돼 있어요. 음. 모든 판결의 소송 비용까지 함께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네. 이 소송 비용에는 당연히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기면 소송 비용에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게 맞아요. 음. 하지만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변호사 비용을 내가 쓴 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이 소송에 선임료를 500만 원 썼으면 500만 원 받고 1000만 원 썼으면 1000만 원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이 소송의 속가에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이 속가의 소송은 변호사 비용은 얼마다 법률이 이미 정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법률이 정해놓은 변호사 비용만큼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어요. 예. 속가가 1000만 원의 소송이죠. 이런 소송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법률 규정을 보면 소송 비용 가운데 변호사 비용은 한 100만 원 정도로 정해놨을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원고가 전부 이기면 원고가 이 1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피고한테 받는 거고, 피고가 전부 이기면 피고가 원고한테 전부 받는 거고, 반만 이기는 경우도 있겠죠. 500만 원만 받도록 판결이 나오면 그러면 반만만 이긴 거거든요. 예. 그러면 소송 비용은 아마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법률이 정해놓은 변호사 비용을 이긴 만큼 그 비율에 따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것도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만 변호사 비용을 받는 거겠죠? 예. 그렇게 아셔야 되고, 내가 변호사 선임도 안 했는데 소송 다 이겼다고 변호사 비용 받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 상담을 하실 때 그 소송 내용만 물어보시지 마시고, 변호사 비용, 그다음에 이거 만약에 이기면 소송 비용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우리 삶에 유용한 법률 상식들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